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경술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에너지 산업 현황과 남북 협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 국제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OECD 산하의 국제 에너지 기구가 발표하는 자료를 가지고 국제 비교를 위해서 그래프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녹색선은 세계 평균 연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은 인구 1인당 1년에 1.858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노란 선은 OECD 국가 평균입니다. OECD 국가에 사는 국민들은 연간 평균 석유 환산톤으로 4.098톤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이 파란 선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보다 훨씬 많이 1년에 5.486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용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누런 선에 나타나는 것은 BOECD 국가 평균입니다. BOECD 국가 국민들은 평균 1년에 1.326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죠. 이 빨간 선이 바로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7년에 0.598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BOECD 국가 평균의 44.4% 수준이고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32.2%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10.9%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빨간 선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 보시면은 1990년 경만 해도 북한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평균과 거의 같았고 1980년대에는 세계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었습니다. 근데 90년 이후 에너지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지금은 BOECD 국가 평균보다도 절반 이하인 44.4% 수준밖에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에너지 산업을 석탄 산업, 석유 산업, 전력 산업의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석탄 산업에 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에 북한은 3,315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고요. 점차 생산량이 감소해서 2018년에는 1,808만 톤을 생산하는데 그쳤습니다. 오른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까지는 석탄 생산량과 국내 석탄 공급량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생산량에 비해서 국내 공급량이 감소하고 그 감소하는 정도가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 시기에 생산되는 석탄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 공급하는 대신 외국에 수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북한 석탄 수출량의 증가한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전까지는 생산되는 석탄을 거의 전부 북한 내수에 공급했고 그러나 2007년부터 생산되는 석탄의 일부를 수출하기 시작했고
그 수출량이 점점 증가되면서 국내에 공급하는 내수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무연탄 45억 톤, 유연탄 160억 톤 등 205억 톤 정도의 유무연탄이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 보존하는 유연탄은 전량 갈탄인데요. 유연탄 안에도 역청탄, 아역청탄, 갈탄 등 여러 탄종이 있는데 북한에 보존하고 있는 유연탄은 전량 갈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연탄이 많이 보존해 있는 주요 탄전은 평남 북부탄전, 평남 남부탄전, 고원탄전 등이 있고요. 유연탄이 많이 보존하고 있는 탄전은 함경 북부탄전, 함경 남부탄전, 그리고 안주탄전 등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에 북한은 1266만 톤의 무연탄과 542만 톤의 유연탄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원 보존량은 유연탄이 훨씬 많은데 실제 생산량은 무연탄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유연탄은 주로 공업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발전용이나 민수용 석탄은 주로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에는 약 600여 개의 탄광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100여 개의 탄광은 특급 또는 1급으로 분류된 탄광들인데 중앙이 관리한다고 해서 중앙탄광으로 알려져 있고요. 2급에서 5급으로 분류되는 탄광들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방탄광들인데 한 5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석탄을 주민들에게 무상 배급했습니다. 북한의 배급 경제를 대표하는 배급 물품이 식량과 석탄이었던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북한 가구당 1년에 3톤 정도의 석탄이 배급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탄광의 운영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90년대 중반부터는 이 배급제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탄광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중앙탄광, 지방탄광, 인민갱 이렇게 주로 운영되던 탄광 산업이 이렇게 운영됐었는데 2010년 이후에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이 늘어나면서 또 수출 석탄 산업이 수출용 석탄 산업이 별도로 형성돼서 화랑을 이어갔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중앙탄광이 생산한 석탄들은 화력발전소들과 중앙급 기업소에 무상 배분되고요. 지방탄광에서 생산되는 석탄들도 도급 기업소, 시군급 기업소에 무상으로 배급되었습니다. 여기서 인민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인민갱은 주민들이 탄광에서 가동 중지시킨 갱구들을 주민들이 무단으로 열어서 그 갱구에 가서 소량씩 석탄을 캐내는 그런 갱구를 인민갱이라고 불렀고, 그 탄들은 대부분 장마당에 팔거나 자기 자가 수요로 소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내수용 탄광들은 이렇게 중앙 탄광, 지방 탄광, 인민갱으로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중앙 탄광과 지방 탄광에서 생산해서 배급된 각급 기업소와 발전소로 배급된 석탄들 중에 상당량들은 역시 연료 시장으로 유출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난방용으로 석탄을 구매하게 되는데 연료 시장에서 조금씩 살 수도 있고 전화만 걸면은
1톤, 2톤 이런 것도 배달해주고 트럭 단위로 배달도 해주고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중앙탄광, 지방탄광에서 유출되는 석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이 중국에 수출되는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평안 남부탄전 중심으로 외화벌이 기관들이 주로 운영하는 수출용 석탄 생산 탄광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탄광들은 거기서 생산된 석탄들은 전량 토장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돼서 중국 시장에 수출됐고요. 그 물량들은 내수 시장에는 거의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출용 석탄 산업들은 2017년에 유엔 제재가 석탄 수출 금지하면서부터 거의 폐광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 산업은 부존량은 풍부하지만 채탄 여건은 크게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채탄을 시작해서 많은 탄광들이 이미 신부화가 크게 진행돼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기술 장비 면에서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큰 대홍수가 2차례 있었는데 그때의 갱구에 토사가 유입되는 등의 피해를 본 많은 탄광들이 아직도 복구하지 못하거나 복구를 포기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전력 부족이 아주 심각한데요. 탄광은 땅을 파서 지하로 내려가면서 채탄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갱내에서 물이 갱내 침출수라고 하는데 침출수가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24시간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전력 부족으로 펌핑을 못 해주니까 침출수들이 차오르게 되고 그것이 대기압과 균형을 이루는 지점까지 계속 차오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갱내 침수라고 부르는데 거의 대부분의 탄광들이 갱내 침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오른 물 수면에 다다르기 전까지 그 옆으로 석탄을 찾아서 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탄광에서의 어려움은 탄광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부자재, 중간 투입재들의 공급이 부실하고 또 도로, 철도 등 관련된 수송 인프라들이 함께 낙후되어 있어서 석탄 산업만의 노력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석탄 산업이 기능을 회복하려면 여러 연관 산업들이 동시에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10년, 11년 그때쯤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면서부터 석탄 수출을 위한 산업, 수출 석탄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는데 가장 수출을 많이 했던 시기가 2016년입니다. 1년에 2246만 톤 정도를 수출했고 그 당시 북한 외화 수입의 40% 정도를 석탄 수입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유엔 제재가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시키면서부터 수출용 탄광들은 지금 거의 모두 폐광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량들은 유엔 제재를 피해서 밀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또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유엔 제재 사무국의 엑스퍼트 패널이 시크릿 카운슬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3.700만 톤 정도의 수출이 밀수출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은 모두 해상에서의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 선박에서 중국 바지선으로 환적을 하거나 특히 최근에는 동력 바지선, 대형 벌크선 등을 활용해서 환적 없이 바로 북한 항구에서 중국 항구로 운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남포항, 송림항, 대한항 등이 수출 항구이고, 중국 항구는 중국 남부의 레닌강항, 림보항, 저우산항 등이 수입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 주변에 결집해 있는 모습을 항공기나 위성으로 채집한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북한의 석탄 산업은 북한의 내부적 역량으로는 사실상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탄광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의 투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력,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인프라의 현대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석탄광 현대화는 대규모 자본과 기술의 투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됩니다. 결국은 주변국 또는 남북과의 협력을 통하지 않고는 체계적인 현대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석탄 산업이 사실상 사양 산업인 것을 감안할 때 북한 석탄 산업에 대규모 자본과 기술을 투입한 국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중국, 한국 업체들이 될 텐데요. 결국은 남북의 협력을 통하지 않고는 북한의 석탄 산업의 체계적 현대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 산업이 그토록 침체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탄광 운영 방식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생산된 석탄을 지정된 수요처에 무상으로 배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을 생산해서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석탄광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물자는 별도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별도로 공급받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상업적인 탄광들처럼 석탄을 생산해서 돈을 받고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의 탄광 산업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국가가 계획한 양을 생산해서 계획된 수요처에 무상 공급만 해주는, 그리고 돈은 못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대신 국가에서는 필요한 자금 물자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이 잘 연결이 안 되면서 재생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이죠. 결국 북한 석탄 산업을 현대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상업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을 이윤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본주의 방식의 기업 운영 방식으로 석탄 산업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사실상 북한 산업의 현대화 추진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석유 산업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에 보시면은 1990년에 북한은 약 252만 톤의 원유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에는 53만 톤을 수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원유 도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그 대신 석유 제품, 원유를 정제해서 생산된 정제유를 석유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 수입량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유의 도입이 줄어드는 대신 제품 수입을 늘려서 석유 수급을 맞춰 나가려던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오른쪽 그래프가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90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원유만 수입했지 석유 제품 수입은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입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정제유 가지고 북한의 석유 수급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그 10년대 초반을 지나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제유를 수입하는 것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북한에서 석유 제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북한에서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원유공업성, 대흥지도국, 그리고 인민무력부 27부, 4.25 체육단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석유 수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준 곳이 이 네 곳입니다. 대부분의 석유는 원유공업성에 수입을 해서 원유공업성에서 수입한 석유 제품, 정제유는 중앙기관과 중앙급 기업, 또 도행정위원회를 통해서 도급 기업, 시군 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시군급 기업에까지 무상 배급됩니다. 그리고 중앙당 39호실이 운영하는 중앙당 39호실에 있는 대흥지도국이라는 곳에 수입하는 것은 주로 중앙당에서 소비하는 그 석유 제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민무력부 산하 강성무역회사에서 수입하는 석유 제품들은 군용입니다. 군부대에 공급되는 것이고 4.25 체육단 산하의 붉은별 무역회사에서 수입하는 석유 제품은 주로 체육단들에게 공급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산마 스탄다, 부흥 스탄다, 강성 스탄다, 붉은별 스탄다 이런 낯선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의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북한의 자동차 대수가 증가하면서 근년 들어서 이런 주유소 체인들이 북한에 등장합니다. 보시면은 수입된 석유 정제품들이 전부 다 무상 배급하는 구조로 석유 제품이 유통되다가 이 주유소가 등장하면서 주유소에서 판매한 석유 가격은 석유 제품들의 판매 대금은 다시 당국으로 흡수되는 그런 구조가 새로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유지해왔던 계획경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보기 드문 일부 자본주의 방식의 석유 제품 유통 구조가 일부 새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급 기업들, 중앙급 기업, 도급 기업, 시군급 기업, 그리고 중앙당, 군부대, 체육당 이런 곳에 무상 배급된 석유들이 시장에 다 흘러나옵니다. 연유 장사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석유를 연유라고 하는데요. 석유 장사들이 전국에 걸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석유 장사들한테 배급받은 석유들이 대부분 다 유출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석유를 배급받으면 그것을 연유장사한테 팔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이 필요한 다른 물품을 사서 그 기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판 돈이 없으면 사실상 기업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죠. 일단 팔고 기업들이 석유가 필요하면 다시 연유장사한테 시장에서 석유를 사다가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석유를 배급받는 주체들로부터 석유들이 시장으로 불법 유출되고 특히 각급 저유소 또 연유창은 북한에서 대규모로 석유를 저장하면서 유통시키는 유통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연유창에서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당국이 지정한 네 개의 주체들에 의해서 수입한 거 가지고는 시장이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어서 상당한 물량의 제품들이 밀수되고 있는데, 그 밀수한 제품들도 시장에 흘러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소비되는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원유 수입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북한은 두 곳의 원유 정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은 승리화학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낮은 선봉 지역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어준 설비고요. 러시아의 원유를 받아서 정제를 하던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의주 인근에 봉화화학 공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이 지어줬고 중국에서 공급되는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입니다. 이 사진이 봉화화학 공장인데요. 승리화학 공장은 지금 1990년 기점으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원유 공급이 중단돼서 그 이후 지금까지 거의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중국에서만 원유가 공급돼서 봉화화학 공장만 가동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해마다 공급되는 원유 양이 대략 50만 톤 내외입니다. 그래서 정제 능력은 150만 톤인데 50만 톤 정도가 공급돼서 연간 가동률 30% 전에서 봉화화학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유는 조중 우호 송유관이라는 송유관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대경유전에서부터 밑에 대련항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철령이라는 곳에서 파이프라인이 분기해서 여기에 진완산 석유 비축 기술이라고 하는 83저유소라고도 하고요. 그곳이 이제 석유 비축 기지인데, 그곳이 북한으로의 원유를 공급하는 기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지하로 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압록강의 다지 돌아가는 섬 밑으로 하저로 매설이 되어 있고 봉화화학 공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중 우호 송유관을 통해서 원유가 해마다 50만 톤 내외씩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 그래프는 북한이 유엔 제재 이후에 정제유 수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만든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2017년 12월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가 발령되는데, 그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됩니다. 근데 실제 그 결의안이 발의한 2017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은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서 필요한 양의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사무국 안에 있는 엑스퍼트 패널이 제재사무국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224회의 환적을 했고요. 그 환적을 통해서 최대 389만 배럴이 북한으로 밀수입됐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배와 배 사이에 호스를 연결해서 이쪽 배에서 이쪽 배로 석유를 불법 환적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감시 항공기나 또는 위성들을 통해서 파악한 실적들입니다. 그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북한의 2019년 석유 제품 수급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유 53만 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 53만 톤의 수입은 유엔 제재
예외 물량입니다. 유엔 제재에서도 원유 수입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53만 톤을 수입을 해서 봉화화학 공장에서 정제를 하면은 정제유가 48.2만 톤 정도 생산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은 유엔 제재가 연간 50만 배럴, 그러니까 약 6.8만 톤 정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물량들은, 북한이 필요한 나머지 물량들은 불법 환적을 통해서 밀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그것을 다 합치면은 북한이 총 대략 118만 톤 정도의 정제유를 소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원유 정제에서 공급하는 것이 전체의 40.6%, 또 정제유의 공식 수입이 5.7%, 나머지 물량인 53.7%는 밀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밑에 그래프는 북한이 충분한 양의 정제유를 밀수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자료인데요. 이것은 왼쪽 그래프는 평양 지역의 휘발유 가격입니다. 킬로그램당 9,800원. 이게 이제 작년 6월 25일자 9,800원이었는데요. 올 10월 12일자 가격은 9,300원입니다. 그래서 제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오른쪽 그림은 평양 지역의 경유 가격입니다. 킬로그램당 6,770원이었는데 지금은 7,400원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역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 하나는 최근에 금년 6월경 시점에서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추정을 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지역 간 봉쇄 때문에 장마당과 장마당을 연결하던 물동량의 이동, 또 서비스차의 운행 이런 것들이 감소하면서 국내 소비 제품 수요 자체가 급격히 감소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조금씩 풀려서 예년의 가격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전력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 설비는 2018년에 수력 발전 설비가 약 479만 킬로와트, 화력 발전 설비가 336만 킬로와트, 그래서 총 815만 킬로와트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설비 자체는 1990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편 그림에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수력 발전소들은 국토 전역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 화력 발전소들은 함경 북도 지역에 2개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평양 인근에 이렇게 화력 발전소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화력 발전소 현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화력 발전소는 북창화력, 평양화력, 선봉화력, 청천강화력, 청진화력, 순천화력, 동평양화력 등입니다. 총 7개의 화력 발전소들이 지금 가동하고 있고, 그 발전소들의 용량이 336만 킬로와트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북창화력, 평양화력, 동평양화력, 청진화력, 선봉화력은
구소련이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청천강 화력과 순천 화력은 중국이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들은 전체가 다 러시아와 중국이 지어준 발전소고, 북한이 자력으로 건설한 화력발전소는 지금은 없습니다. 남포의 12월 화력이라고 북한이 90년대 중반에 자력으로, 자기의 기술력으로 건설하겠다고 해서 12월 화력이라고 5만 킬로와트 용량의 발전소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한 이후에 거의 가동을 잘 못하다가 2001년도에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외국이 지어준 발전소만 가동하고 있고요. 그 중에 북창, 평양, 동평양, 청천강, 순천 등은 무연탄 화력 발전소고요. 청진 화력만 갈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리고 선봉 화력은 중유 전용 발전소였는데 2017년 말에 석탄 화력으로 연료 전환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선봉 화력은 요 선봉 나선지구의 승리화학공장이라는 러시아가 지어준 원유 정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유를 도입해서 원유를 정제하면 과정에서 나오는 중유를 처리하기 위해서 중유 전용 발전소로 건설했었는데 90년부터 러시아의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년 말에 석탄 화력 발전소로 연료 전환 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무슨 기술적 문제가 있는지 아직 정상 가동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북한의 화력발전소들이 건설된 그 호기별 용량들을 건설 시기별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1990년대 이전에 건설된 것들이고요. 동평양 화력발전소가 94년 5년에 완공됐고 2000년에 순천 화력이 1만 킬로와트 증설을 한 것이 나타나고요. 요 2011년에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은 12월 화력이 폐기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40만 킬로와트의 용량 증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 12월에 공사는 완공됐고 1년간 시험 가동을 거쳐서 2018년 연말쯤에 공식 준공한 설비인데요. 중국에서 중고 설비 20만 킬로와트급 중고 설비 2기를 중국에서 지원했고, 그것을 북창화력 여유부지에 이설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40만 킬로와트 증설이 있었습니다. 북한 화력발전소들은 이 표에서 의미하듯이 건설된 지가 대부분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를 최상급, 상급, 중급, 하급으로 분류를 해보면 노후도가 최상급인 것이 약 30% 정도 되고요. 노후도 상급이 55%, 그리고 노후도 중하인 것은 다 합쳐도 1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심하고 특히 구소련과 중국이 지어줬고 그들이 부품 공급도 해줬고 기술 지원도 끊임없이 해줬던 설비들이라서 그 지원이 끊기면서 90년대 이후부터 부품이 부족하고 정비 기술 같은 거 지원이 끊기면서 정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는, 가동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다음 북한의 수력발전 설비인데요. 수력발전 설비는 집계하는 기관마다 전체 용량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은 뭐 10,000킬로와트급 이상만 집계하고 어떤 기관은 용량이 알려진 모든 발전소를 집계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들은 또 도중에 폐기된 설비들을 파악해서
제외해 주기도 하는데 어떤 기관들은 그냥 역사적으로 계속 누적만 시키는 기관도 있고 기관마다 집계가 좀 다른데 요 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집계한 1000kW 이상 설비들만 집계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의 거의 전역에 걸쳐서 발전소들이 있고요. 이렇게 표시된 지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계단식 발전소로 되어 있습니다. 2001호, 2호, 3호, 4호에서 12호까지 있고요. 거의 모든 발전소들이 그렇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 있고 화천강수역도 1호에서 5호까지 있고 1호에서 3호까지 있고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계단식 발전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 특색이 있고요. 북한 수력발전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유역 변경 발전소가 북한에 특히 많은 것은 북한의 지형적인 특색을 수력발전에 활용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쪽 자강도와 함경 남북도 쪽에서 중심으로 보면은 이쪽 고원지대 쪽에 있는 모든 수계들은 하천들이 다 압록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다 고원지대이죠. 개마고원 같은 고원지대에서 압록강으로 물들이 흘러가는데 그 반면 동해안 쪽으로 보면은 동해안 쪽에는 큰 하천들은 없는데 지형적으로 굉장히 경사가 급한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고원지대에서 댐을 막아서 동해안 쪽으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떨어뜨리면 굉장히 큰 낙차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이 여기 부령, 서두수, 이 허천강, 부전강, 잔진강 이런 발전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압록강 수계의 물들을 이 동해안 쪽 사면으로 유역 변경해서 지은 발전소들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 그래프는 북한의 수력발전 설비를 건설한 추이를 연도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해방 이전 시기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중단 없이 수력발전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2012년 이후에만도 100만 킬로와트가 넘는 설비를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수력발전 설비들은 가동한 지 50년 넘은 노후도가 최상급으로 분류되는 설비만도 전체의 30% 정도가 되고요. 노후도 상급으로 분류되는 설비가 40.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건설한 노후도가 중하급에 속하는 설비 중 특히 1990년 이후에 건설된 수력발전 설비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건설된 발전소들은 모두 북한이 자체 생산한 터빈과 발전기를 채용하고 있어서 잦은 고장과 출력 저하 등등의 기술적 문제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발전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1990년에 277억 킬로와트 아워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전력 생산량은 249억 킬로와트 아워로 파악되는데요. 보신 것처럼 전력 생산량 자체는 크게 감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전력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가 그 후에 상당 부분 회복하는 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또 감소했다가 근래 들어서
일부 다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 생산량이 다른 에너지 공급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에너지 정책이 전력 생산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일부 해석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1990년에 북한의 경제가 나빠지기 이전인 1990년에 전력 공급량 자체가 북한 사회에 공급되는 전력 공급량 자체가 그 당시에도 이미 북한 사회가 요구하는 양보다 크게 적은 양이 공급되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북한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전력 소비 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가운데 녹색 선이 세계 평균 1인당 전력 소비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인당 1년에 3,152kWh의 전력을 소비했다는 의미입니다. 노란색 선은 OECD 국가 평균입니다. OECD 국가는 1년에 1인당 7,992kWh의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파란색 선이 한국인데요. 한국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많은 1,654kWh의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력 다소비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전력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 누런색 선은 BOECD 국가 평균입니다. BOECD 국가 평균은 1년에 2,144kWh의 전기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북한의 경우는 2017년에 501kWh의 전력을 소비하는 데 그쳤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북한의 2017년 1인당 전력 소비는 BOECD 평균의 23.4%고 세계 평균의 15.9%, OECD 평균의 6.3%이고 남한의 1인당 전력 소비와 비교하면은 4.7%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에너지 산업에 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남북 에너지 협력에 관해서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어떠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할 것이고 또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간단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은 크게 상업적인 에너지 협력 사업과 비상업적인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non-commercial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은 크게 인도적 에너지 지원, 또 ODA, EDCF 등 개발 원조 협력 사업, 그리고 non-physical 협력 사업, 그리고 정치적 합의에 의한 non-commercial 협력 사업, 이렇게 네 개의 큰 분류로 나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도적 에너지 지원은 정부 지원을 활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재원을 활용해서 무상으로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개발원조 사업은 이제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장기 융자 사업이죠. 그리고 개발 원조 자금인 ODA 자금을 활용한 무상 지원 사업, 또 기타 다른 정부 지원을 활용한 개발 원조 사업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도 non-commercial한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non-physical한 협력 사업은 정책 역량 강화 협력 사업, 기술 협력 사업, 법제도 협력 사업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타 남북 회담이나 후속 협상에서 합의되는 비상업적인 에너지 협력 사업, 다자회담이나 후속 협상에서 합의되는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인데
그것이 비상업적인 협력 사업인 경우, 이런 것들이 난 커머셜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난 피지컬한 협력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난 커머셜한 협력 사업 가운데 난 피지컬한 협력 사업은 정책 역량 강화 사업, 기술 협력 사업, 법제도적 협력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 협력 사업은 남북 전문가 교류, 교육 훈련, 산업 시찰 등을 통한 북한 에너지 전문가들이나 정책 결정자들의 정책 역량을 국제 수준, 나아가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전문가 교류 협력 사업 위주의 협력 사업을 말합니다. 기술 협력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주거나 기술 교육해 주는 사업, 그리고 각종 에너지 분야의 남북 협력 시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기술 협력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고요. 법제도적 협력 사업으로는 에너지 교역이나 투자 등 협력 환경 개선하기 위한 협력, 제품 규격, 품질 기준 등 산업 표준 협력 등이 법제도적 협력 사업에 포함되겠습니다. 커머셜한 협력 사업은 단기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과 중장기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에 할 수 있는 상업적인 협력 사업으로는 중단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것, 그리고 판문점 회담 관련 사업, 후속 남북 북미 회담에서 합의되는 사업 등으로 분류됩니다. 중단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는 정촌 흑연 개발 합작 사업, 남북이 50대 50 지분으로 합작 사업으로 정촌 흑연 개발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오이사 조치 이후에 중단돼 있고요. 단천의 세계광산, 대흥 용량 검덕광산 공동개발 협력 사업, 이 사업은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후에 우리가 8천만 불어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이 세계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세계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전문가단이 세 차례의 현지 조사도 거치고 개발 사업을 설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던 차에 오이사 조치가 발령되면서 중단됐는데, 이런 사업들도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단기간에 재개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에너지 공급 사업, 금강산 관광지구 에너지 공급 사업, 이런 사업들이 단기간에 재개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판문점 회담 관련 사업은 14선언에서 이미 합의된 사업들이 후속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합의된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에서 그 합의에서 많은 경협 사업들이 합의되었는데, 그 중에 에너지 협력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들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에너지 공급 사업,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에너지 공급 사업, 남포, 안변 조선협력단지 에너지 공급 사업 등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 등이 언제 시작될 수는 알 수 없지만 남북 정상들이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거듭 합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이 사업들 위주로 사업이 먼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회담과 다자회담, 또 그 후속 협상 등에서 남북 간에 또는 다자 간에 에너지 협력 사업이 합의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상업적으로 실행하자라고 합의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업들이 단기간에 전개할 수 있는 커머셜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중장기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은 남북 에너지 교역 사업, 북한 에너지 부문 투자 사업, 남북로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크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남북 에너지 교역 사업은 석유, LPG, 그리고 각종 에너지 기기 등이 교역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남한이 북한에 판매하는 교역이 되겠고, 석탄 교역은
우리가 북한에서 사오는 비용이 되겠죠. 이런 남북 에너지 교역 협력 사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분류되고요. 북한 에너지 투자 사업은 뭐 에너지 전 분야, 전력,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 등 에너지 전 분야의 기존 설비를 개보수한다거나 새로운 설비를 건설한다거나 현대화한다거나 하는 각종 수많은 종류의 투자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도 중장기에 커머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남북로 에너지 협력 사업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남북로 전력망 인계 사업, 또 남북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중에 무엇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대북 제재가 해제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자체가 전략 물자이고 특히 유엔 제재가 석탄, 석유 등 에너지 품목을 겨냥해서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북한이 개방하는 개방 초기에서는 많은 종류의 에너지 협력 사업이 남북간에 전개될 수 있는데 특히 정책 역량 강화 사업, 법제도적 협력 사업, 인도적 에너지 지원 사업, 기술 협력 사업 등과 같은 난커머셜한 에너지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고 일부 커머셜한 사업들 가운데서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중단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거, 판문점 회담 관련 에너지 협력 사업, 또 남북 북미 후속 회담에서 합의되는 사업, 그리고 일부 남북 에너지 교역 사업 이런 사업 등이 북한 개혁 개방 초기에 전개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충분히 하고 개방이 충분히 된 장기적인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협력 사업들은 물론 그 전 단계에서 했던 사업들은 전량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북한 에너지 산업 현대화 투자 사업, 남북로 에너지 협력 사업, ODA, EDCF 등 개발 원주 사업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시기에서는 실행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한 논의인데요.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표현된 사업들은 주로 난커머셜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들입니다. 이런 협력 사업들은 난커머셜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간 재원으로 그 난커머셜한 협력 사업 이외의 모든 사업, 즉 커머셜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들은 모두 민간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사업들은 커머셜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간 비즈니스로 설계를 해서 이익 실현이 가능한 사업 설계를 가지고 북한에 진출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재원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역할이 좀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남북한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들을 유도하고 거기에 맞는 추진 구도를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에너지 산업의 미래는 뭐 충분히 설계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북한 에너지 산업의 장래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에 따라서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도 그 추진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 정부 부처가 남북 협력을 부처 성격에 맞게 주도할 수 있도록 부처 간의 기능 조정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남북 협력 사업을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하면서 모두 통일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전담 부처들이 사업을 설계하고 주도하고 준비하는 기능들이 좀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처 간 기능도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부가 남북에너지 협력 사업 장단기 추진 정책 그리고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서 민간의 남북에너지 협력 사업도 관리하고 주도하고 하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이런 기능들이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논점은 산학연관의 역량 강화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국내 많은 기업들이 북한 TF도 만들고 무슨 남북 협력 팀도 만들고 굉장히 관심을 보이다가 다시 남북 관계가 어려워지면 언제 그래내는 듯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산업계에서의 북한 에너지 섹터에 대한 학습이 연기되지 못하고 단절되고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학 연관이 함께 북한 에너지 부분에 대한 학습도 하고 또 추진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 사업 설계도 같이 하고 하는 이런 협동 연구 체계가 구축돼야만 남북 관계의 부침과 상관없이 남북 에너지 협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사실 북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자기들이 많은 발전소도 건설해 줬고 석유도 공급해 줬고 기술 지원, 부품 지원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되면 자기들은 당연히 북한 에너지 섹터에 진출해서 자기들이 북한 에너지 사업을 현대화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역사적 기술적 연구 의식들이 매우 강한 것이죠. 일본의 경우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북한의 수력 개발을 했고 북한의 송전 라인들을 다 일본이 건설했기 때문에 북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인 연구 의식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한의 경우는 남북 간의 에너지 섹터의 연계가 단절되고서 거의 한 경우도 단 한 차례도 그런 남북 간의 연구 의식을 가질 만한 관계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주변국들에 비해서 우리 에너지 섹터가 북한에 진출하는 여건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크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이 개방 초기에 주변국들이 북한에 진입하기 이전인 개방 초기에 남북 당국 간에 많은 협력 사업들이 당국 간에 합의되고 그 합의된 사업들이 민간에 뿌려져서 민간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북한에 대한 진입 여건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한 대북 인도적 에너지 지원 등을 실행하면서 연구 관계를 확보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할 때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포인트 하나가 단기 중점 사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정책 역량을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단기 중점 사업으로 저는 전력 공급 능력 확충, 민생용 에너지 문제, 정책 역량 강화 이 세 가지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선정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주요 발전소의 긴급 정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요 발전소들의 기술 진단을 하고 필요한 정비를 제공하고 필요한 부품과 부자재 등을 공급해 주는 그런 단기 협력 방안을 통해서 북한의 발전 설비들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공급량을 늘려주는 그런 사업이 단기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민생용 에너지 문제인데요. 북한 민간 부분이 에너지 취득난 때문에 큰 고생을 오랜 세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연탄을 공급하거나 북한의 연탄 공장을 건설하거나 또는 LPG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등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단기 중점 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전문가 간의 교류, 교육 훈련, 시찰, 각종 협력 사업들의 시범 사업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 운영하고 하는 사업들이 단기 중점 사업으로 선정돼서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에너지 산업의 대략을 살펴보았고 또 남북 에너지 협력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재원은 어떻게 하고 그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략의 포인트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쪼록 남북 관계가 빨리 개선돼서 우리 에너지 부문의 남북 협력 사업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